네, 사법논담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고요. 네,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네, 와 오늘 날이 엄청 춥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아, 근데 장 변호사님은 젊으시더라고요. 왜요? 얼죽코시더라고요. 그 코트를 입고 다니시더라고 이 날씨에. 얼어 죽어도 코트라고 요새. 패딩을 입어야 예. 아 그래요? 와, 코트 따뜻한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근데 암만 그래도 패딩이 더 따뜻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코트는 아주 두껍지는 않아서 바람을 막아주는 데는 좀 한계가 아 있어요. 멋을 더 아, 추구하시더라고요. 그 핏을 강조하는 네. 법이. 네, 뭐 그러려고 합니다. 부정은 안 하는데. 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법정은 안 가시나 보다 오늘 그지? 네, 저는 그지? 뭐, 네. 저는 내일 갑니다. 내일. 오늘은 사법논담 하기 전에 간만에 정치논담. 근데 이게 사법논담일 수도 있는데. 네. 아까 JB타임즈에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한동훈 장관의 야심찬 직제 개편안이 거의 행안부에 의해서 퇴짜를 맞았다. 딱 하나 여조부. 여조부를 일부에서 1, 2부로 확대하는 거 말고는 하나도 안 받아들였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이상민 장관이 더 센가? 오늘 조간들이 또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보도를 많이 했는데 네. 두 분의 진단 한번 좀 들어볼까요? 누가 셉니까? 나라가 옳게 돌아가고 있다 일단. 아니 한동훈 장관이 세다고 해도 한동훈 장관이 하고 싶어하는 걸 다 해주면 됩니까? 오. 아니 당연히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이 방대로 이상민 장관이 하고 싶다라고 해도 그게 다른 부처의 견제 없이 다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갑자기 불이 나가? 불이 이렇게. 왜 불이 나갔어? 네. 여기 조명이 나가 버렸는데 지금 유튜브 일단 가죠. 일단 저 유튜브 보니 지금 다시 들어오네. 네네네. 예, 깜짝 놀랐네. 네. 귀신 나오는 줄 알았네. 지금 PD님이 나라가 옳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라이트가 놀라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PD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왜 불이 나가냐면 네, 아무튼 뭐 어찌 됐든 그런 거다. 그리고 이제 행안부 자체가 원래 이런 어떤 정식의 조직을 만드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정식의 조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니까 그래서 밥그릇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뭐 어지간하면 그냥 TF로 해라, 했다가 없애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뭐 정원 늘리고 뭐 조직 만들고 이런 거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일반적인 원칙이 이번에도 그냥 드러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런 해석이 나올 걸 모르고 이상민 장관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정책을 안팎에서 뭐 기자분들 하는 이야기 들어도 뭐 왼팔 오른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그리고 이상민 그 중에 한 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한다면 그게 누구일 것인가? 둘 다 낙점해요, 둘 다. 아니 뭐 그것은 이상민이다라고 방송에서까지 이야기를 하는 뭐 취재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오 그래요? 예. 오. 그래서 이 뭐랄까요 아끼는 마음. 그건 사실 한동훈 장관과 결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장관은 기본적으로 뭐 이런 표현이 뭐 독고다이 스타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되게 뚜렷하고. 그건 홍준표 시장인데. 예. 그런데 일단 이준석 컬러가 이상민 장관과는 좀 다르고 대통령과 결을 맞추는 데 있어서 누구를 더 신임할 것인가.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검찰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상민 장관 아마 뭐 고등학교 뭐 이런 맥락을 또 떠나서도요. 그리고 제가 민주당 쪽 그 의원분한테 들었을 때 일단 이상민 장관을 평하기를 그 인사청문 그런 국면에 있어서 일단 평판 조회를 해보면 이 본인이 몸담았던 조직에서의 어떤 평가는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밖에서의 평가와는 다르게. 네, 네, 맞아요. 저도 그 얘기 많이 정무영역에서는 들었어요. 좀 판단을 좀 잘못하고 서리금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일단 인간 그 캐릭터 자체에 대해서는 평판이 괜찮다는 쉽게 거예요. 말하면 그럼 우리 식구는 잘 챙긴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 조직에서 잘 융화하면서 이끈다는 평가 같았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업무와 평가가 나쁘지 관련해서.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장 변호사님 말씀에 약간 그런 게 이게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될 거라고 이상민 장관이 저는 몰랐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감각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여기서 묘한 지점이 하나 있는 게 얼마 전에 뉴스 나오는데 그 검사 정원법을 그 입법 여부를 한다. 그래서 검사 정원을 늘리는. 네. 저거 좀 이상한 것 같긴 하던데. 아니 근데 그게 이미 나온 게 네. 향후 5년간 220명을 늘리는 거예요. 네, 매년 40명씩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행안부하고 사전 협의가 돼야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인건비 문제가 근데 꼭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보통 법무부가 이런 거 법무부나 법원 같은 경우가 법원은 이제 행안부의 컨트롤 안 받잖아요. 국회만 설득하면 되거든요. 법원은 300 몇십 명 들리죠. 네, 그건 법관정원법은 따로 있기 때문에 판사정원. 네, 네, 그럴 때 보통 검찰이 묻어가서 이걸 올려요. 네, 맞아요. 네, 의원 입법이나 이런 형태로. 그래서 행안부랑 이런 거 가지고 원래 보통 많이 싸워요. 행안부는 이런 거 해주기 싫어하거든요. 향후 5년간 220명 늘린다고 하는데 뭐 연봉만 얼마야 그게. 근데 그건 당연히 사전 협의 사항인가요? 그거 행안부 패스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하긴 하겠지만 싸우면서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발표를 할 때 예를 들면 행안부가 무조건 오케이 하고 발표하고 이런 형태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검사 정원 증원을 놓고 지금 줄다리기 되는 과정에서 행안부가 되치기 한 거 이렇게 혹시 해석할 여지가 그럴 있는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정부 부처 사람들을 만나보면 생각보다 법무부가 힘이 없는 부처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 아니면 별로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부처거든요.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약간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그러니까 실세가 장관으로 있어도 기본적으로 다른 부처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요. 왜 뭐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힘센 거는 사실은 기재부랑 행안부거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기재부가 이거지. 돈 줄 그럼요. 예산 쥐고 있고 또 행안부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조직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해도 행안부 눈치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행안부는 기재부 핑계대면 우리 늘려주고 싶은데 기재부가 안 된대. 이래버리면 뭐 땡기지 뭐. 그래서 원래 법무부랑 행안부랑 싸우면 행안부가 원래 힘이 세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늘 가가지고 이렇게 로비하고 하는 거라서. 네. 아무튼 근데 한동훈 장관 중에 스타일국인 게 본인이 장관 되자마자 1호가 합수단 설치였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그 유튜브니까 한마디만 아까 빠꾸 맞은 거잖아요. 지금. 그걸 빠꾸 맞은 거죠. 그죠? 네. 스타일 완전히 국인 거지. 그건 확실하죠. 네. 네. 그거야 뭐. 제 스타일 아니니까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리고 말씀드린 게 수사단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 꼭 영속적인 조직일 필요가 있냐를 갖고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속적인 조직으로 만들면은 거기에 이제 실무관 인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조금 더 뭐 배치할 수 있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 사실은 요거를 그냥 TF처럼 만들어서 돌려도 뭐 사실 검사들 어차피 그 직업에 있는 검사들로 구성되는 거고 파견 형식으로도 네, 파견 형식으로도 해도 되는 거고 하니까 행안부 입장에서도 그랬을 거야. 이걸 왜 굳이 꼭 이렇게 영속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되냐. TF가 되면 다른 데서 빼서 일단 했다가 나중에 원대복귀 시키면 되니까 그렇죠. 정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지만 아니죠. 상설 조직하면 거기에 이제 TO가 생겨버리니까 정원이 늘어나는 그렇죠. 거지. 왜냐하면 그 조직을 뒷받침하는 뭐 예를 들면 스텝 인력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또 붙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왜 필요해? 이거를 설득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직제 개편의 문제 대검 반부패 강력부도 둘로 쪼갠다. 안 중에 하나가. 이러면 또 인력이 따블이 된다는 얘기가 되버리니까. 네. 하다못해 부장실도 또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네. 예. 그렇지. 예.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된 건데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성명불상의 검사와 그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피의 사실 공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고 알아서는 색출해서 처벌 좀 해주세요. 이런 취지잖아요. 일단 총평부터 해주신다면. 일단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했잖아요.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이게 전제가 붙습니다. 피의 사실을 그냥 공표한다라고 해서 형사 처벌받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공소 전에 공표해야 처벌받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기소한 이후에 알려졌기 때문에 피의 사실 공표가 아니라 아마 공무상 기밀 누설로 고발 조치를 한 걸로 보이고, 법적으로는. 예, 이게 사실 검찰의 관행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저희가 증거 기록을 받잖아요. 특히 정치인 내지는 정치적인 어떤 사안에 대한 증거 기록에는요. 너무 많은 기사가 증거로 편철돼 있어요.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검찰 출입 기자들은 검사를 취재해요. 검사의 말 한마디를 해석을 달아서 어떻게 보면 그 실체의 진실에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풀려서 기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느 정도는 의도한다라고 봐요. 이게 수사의 어떤 여론 추이를 보기 위해서 아니면 뭐 실제로 알릴 필요가 있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다시 증거로 편철하고 하면서 이걸 공소유지를 위해서 쓰는 이 관행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걸 미리 특정 언론사에 알린다? 왜냐하면요. 이 기사를 보면요. 이걸 입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실제로 헤드라인에서 우리가 공소장을 단독 입수했다. 이런 기사들 요즘 너무 많이 쏟아집니다. 이거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현저하게 침해받는 거고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도 이런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일단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위원회 이름이 너무 길다.
예. 아, 너무 빡세요. 그리고 뭐 무슨 장명수 차렸어요. 뭐. 아니 근데 검찰 독재 정치 탄압 깔끔한 대책위원회 네이밍은 아닌 것 너무 무시무시해가지고 아무튼 장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피의사실 공표는 아니에요. 아, 그건 또 다른 거예요? 네, 피의사실 공표는 공소제기 전에 해야 피의사실 공표예요. 그러니까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는 아예 해당이 안 돼요. 공소제기가 됐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조국 장관 때 형사사건 공개를 엄청 축소해 놨다가 그러고 나서 한동훈 장관 들어오고 나서 이제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을 좀 풀었어요. 그래서 공소제기 후에는 기본적으로는 공소장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아주 이상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는 풀 거면은 전체 언론 대상으로 그냥 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전체 언론 대상으로 풀하는 거는 저도 즉각 다 받아보거든요. 그 비실명화 해가지고 공소장은 풀할 수 있어요. 지금 규정상으로도. 그러면 그거를 차라리 풀을 해줘서 모든 언론이 공평하게 쓸 수 있게 해줘야지. 왜 특정 언론한테 단독을 줍니까? 이거 사실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 뭐 우리한테 잘 써주는 언론한테 떡 하나 준다. 아무튼 일단 네. 좀 정리할게. 민주당이 고발한 내용을 보면 140 몇 번인가 아니 네, 그러니까 144번. 횟수까지인가 센 걸 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피의 사실과 공무상 그 기밀 네. 요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이제 그 짬뽕이 돼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설했다. 이제 민주당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쉽지는 않은데 차라리 그럴 거면은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 확실하게 이거는 검찰에서 안 나왔으면은 알 수가 없다 싶은 거를 핀포인트해서 고소고발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근데 그것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게 이게 늘 이런 류의 사건의 문제점인데 이게 정말 검사가 말해준 거냐를 특정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뭐 피고인을 신문하는 과정, 그러니까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뭐 변호인도 거기 옆에서 들었을 수도 있고 실제 피의자 변호인에 대해서도 엄청 이 사람 그 기자분들이 취재 많이 하거든요. 뭐라고 하던가요? 뭐 검찰은 뭘 물어보든가요? 뭐 증거는 뭘 제시하든가 이런 게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찌 됐든 이거는 누가 봐도 검찰에서 안 나왔으면 그게 검사가 됐든 수사관이 됐든 안 나왔으면은 절대 못 쓰는 기사다라고 하는 거를 공소제기 전에 고발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공소제기 후에는 이게 가벌성이 사실 거의 많이 없어져가지고.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피의 사실 공표나 공무상 기밀 누설이나 이런 건 여러 번 얘기가 됐는데 네. 초점은 고발이 됐다고 해서 찾아내서 처벌할 수 있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정이 어렵고 처음에 민주당 쪽에서 고발장에 이제 4차장 이름을 딱 적시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 그럼 4차장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수사는 흐지부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명불상의 검사 및 수사관 이렇게 바꿨는데 그럼 성명불상자를 수사기관이 잘 찾아낼 것이냐? 저는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 여기서 이 질문을 좀 사례를 들어서 질문 두 가지를 드릴게요. 하나는 그 검언유착 사건이 뭐 때 KBS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네. 그게 잘못된 보도였는데 최근에 그게 누가 그러니까 흘려준 건지까지 특정이 돼서 했죠. 보도가 됐어요. 예, 최근에. 예. 그러니까 찾아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네. 1번 이게 있습니다. 검찰 안에서. 2번 김건희 내사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뉴스타파가 여기에.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저기 유출한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또 어떤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어떤 그 언론에서 이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걸 누설한 경찰관 3명인가를 또 징계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경찰도 찾아내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 사례 두 가지 나온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단해요. 기자한테 누구한테 들었냐라고 조사하면 됩니다. 기자는 얘기 안 기자가 하죠. 사실 얘기 안 하니까. 그리고 그런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자의 취재원 그 보호가. 취재 윤리상 취재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그러면 기자가 법원에서 끝까지 나는 이 누가 제보자인지를 밝히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판단을 어떻게 받느냐도 한번 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언론사에게 불리하게 판단을 내리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뭐 물론 100이면 100 다 잡을 수는 없을 수도 있고요. 뭐 정말 뭐 티 안 나게 그냥 말로만 해줬다라고 하면 이거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잡히는 유형의 사건들은 보통 보면 디지털 뭐 소위 풋프린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통화 기록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통화 기록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이게 오히려 뭐 저는 잘 몰라서는 수사 기밀이라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 아니면 모른다고 보면 일단 그 용의점이 특정이 되잖아요 대상이. 네. 그러면 그다음에 이걸 보도한 기자는 다 나온 거고. 네.
그러면 대입을 해가지고 두 사람 간에 통화나 이런 게 있었는지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수사는 더 쉬운 거 아닙니까? 뭐 통화를 했으면 사실 충분히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CCTV까지 어떻게 한번 가보면 어떨까? 검찰청 내부의 CCTV. 그런 거 잘 하시니까요. 네, 근데 뭐 그런 거 뭐 하려면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수사 쉽잖아 하면은. 의지의 문제. 왜 저한테 그러니까. 그러세요? 근데 아무튼 이제 검찰 가셔서 아니 뭐 수사를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사실. 그러니까. 네. 예.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예, 안 한다고 봐야죠. 그 KBS 그 건도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 의혹 맞아요. 보도였었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격앙돼서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해당 기자들한테 또 그때도 한동훈 장관이 민사로도 수억 원을 손해배상 걸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뭐 색출해서 누군가 이 검사 특정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뭔가 자료 같은 거 이거 처벌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수사 그냥 한다면요. 이거 찾아내는 건 정말 일도 아닙니다. 어려운 수사가 아니거든요. 그죠. 저희 옛날에 또 그리고 요새는 이제 법원이나 검찰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이게 사실 빠져나가기가 좋았던 게 전산망에 올라와 있는 거 수사팀이나 뭐 해당 담당 재판부 아니라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또 봐도 그게 누가 받는지가 남거든요. 그래가지고 징계 받고 막 그럽니다 실제로. 막 재판부에서도 자기 사건 아닌데 괜히 판결문 빼다가 막 변호사들한테 주고.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약간 야매로 그런 거 많이 받았어요. 판사님들한테 뭐 네, 그냥 그것 좀, 이런 좀 게 줘라 있어요. 그거 좀 해가지고. 근데 요새는 확실히 그 디지털 그게 남으니까 예전에 비해서 더 엄격해졌고 사실 찾으려면 찾을 방법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 의지인데 다만 이제 경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네네. 경찰이 검찰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 네. 요게 또 이제 남는 문제일 수는 있겠죠. 네. 그렇겠죠. 아니 근데 이제 뭐 꼭 검찰에 안 들어가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통신조회 이런 거는 뭐 이제 법원에 그렇죠. 영장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아 뭐 검찰에 그것도 신청을 해야 되긴 네, 하겠죠. 네. 그렇죠. 네. 왜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조금 전에 사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이런 것들은 딱 그러니까 찍어내는데 하나는 한동훈 장관 건이고 하나는 김건희 여사 건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잘 찾아내는데 왜 다른 건 못 찾는지 안 찾는지 왜 그러냐? 저는 이걸 한번 묻고 싶은 네. 거고. 그다음에 저는 그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할 거면 차라리 그러니까 모든 언론사들을 브리핑해야 된다라는 천하람 변호사의 그 지적에서는 100% 공감을 할 거면 그렇게 하는 게 아 맞다. 그럼요. 공소장은 공개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아니라 보통 저희가 주요 사건 공소장 같은 경우는 국회 쪽에 보고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제 네. 비실명화해. 네, 비실명화해서 국회에 던지고 국회에 던지는 게 이제 새어 나오고. 아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어차피 국회에 던져서 새어 나올 거면 저는 차라리 전체 언론 대상으로 비실명화해서 풀하는 게 낫다. 저는 그게 솔직히 맞다. 그런데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소장은 기본적으로 공소유지를 위한 검찰의 의견서의 성격이에요. 수사의 하나의 좀 중간 단계를 문서화한 건데 이게 피의자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재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어떤 장사 말 그대로 무명의 어떤 그냥 시민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라고 공인. 한다면 얘기는 좀 저는 달라질 수 있죠. 공인인 경우에도 상당히 이게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게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뭐 여야 할 것 없이 공소장에 아주 세밀한 사실관계가 언론에 그대로 되면 그거를 굳어진 프레임으로 해서 사실관계도 취재하고 거기서 더 뻗어나갈 수밖에 없어서 이 피의자들의 주장, 골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언론에 잘 반영되기가 어려운 구조, 더 고착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사실 공소장 정도 요새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공소장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확정된 범죄 사실이라고 생각하시진 않거든요. 게다가 이제 저희 예전에 뭐 요새 노웅래 의원도 그렇고 뭐 이재명 대표도 뭐 사실 그렇지만 민주당도 이 거창한 이름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에서 뭐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논박을 벌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네. 그 저널리즘적으로 접근하면 우리나라 법조 저널리즘은 되게 왜곡돼 있다라고 지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법조 저널리즘의 본령은 법정에 들어가서 원고와 피고가 그러니까 수평적 위치에서 서로 공방을 벌일 때 그거를 쭉 듣고 거기서 균형 있게 해서 이제 추려가지고 보도를 하는 게 저널리즘의 본령이지. 검찰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 그대로 조금 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플레이에 놀아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어떤 이게 그러니까 보도가 되는 것보다는 법정 그 재판 과정에서 보도가 되는 게 오히려 맞다. 그렇죠. 그런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는 이게 대원칙이라고 네. 보고 그러면 법정에서 공방의 개시점이 기소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기소가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게 공소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수평적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어권이 행사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반론을 경청을 해서 보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균형은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성립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수사 과정도 예를 들면 뭐 보도하려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그럴 경우에는 피의자 측의 의견도 좀 어느 정도 공정하게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뒤에 한 줄만 붙이잖아요. 네, 아니라고 한다. 한 줄만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피의자 하는 변호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제일 싫어하는 게 언론인들 취재 들어오면은 막 1시간 넘게 얘기를 해준대요. 피의자 측 입장은 이거고 막 우리가 이래서 억울하고 저쪽 증거가 허접하고 막 이러면 근데 한 문장. 네, 거기서 이제 오히려 검찰이 이런 질문을 했다. 뭐 검찰에서 이런 증거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만 기사에 나오고, 그렇지. 네, 마지막에는 이제 피의자 쪽은 뭐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피의자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을 통해서 피의 내용을 취재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수사 과정을 오히려 그쪽에서 캐려고 하는 그런 크로스로 거죠. 체크를 하고. 그래서 막 너무 짜증 난다고 자기 막 예, 밥 사주면서 막 1시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네. 왜곡이 많이 돼 있는데 그 왜곡을 부채질하고 있는 게 결국은 뒤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뭐 이런 경우 아니냐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좀 잡혀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 한동훈 장관이 들어선다면 피의 사실로 한정은 피의 사실 공표 부분들을 좀 상당 부분 조국 장관 때보다 많이 완화시키지 않았나요? 많이 굉장히 완화시켰어요. 많이 완화시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공보관이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정하게 공보관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제한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죠. 근데 제가 티타임 뭐 이런 거 해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측근들에 대한 수사 이렇게 오고 가는 문답 같은 걸 보면 정말 검찰의 입장만 받아 쓰는 거예요. 이 구조가 검찰 기자 단이라는 게 검찰 간부와 티타임 차를 마시면서 뭐 채점을 한다는 표현을 또 기자들이 쓰던데 이번 주에 어느 A사의 단독 그건 틀렸고 B사의 단독은 흐름을 잘 짚고 있어 이런 취지. 옳지 않습니다. 예, 티타임 뭐 영국도 아니고 뭐.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요 취지 티타임이나 이런 거의 취지가 너무 이제 과한 추측성 보도나 잘못된 보도 이런 거 있느니 제대로 차라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취지인데. 잘만 운영되면 좋은데 근본적으로 늘 좋은 건 아니죠. 검찰 맹신인 부분이 있는 거죠. 예, 너무 신뢰하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제가 두 분께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자 아무튼 그 요지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붙인 혐의로 이하 작가가 검찰에 송치가 됐다고 하는데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가 5개 광고물법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라고 하는데요. 일단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5개 광고물법에 왜 이게 걸리는 거예요? 5개 광고물법에 5개 광고물에 관한 게 있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허가받지 않고 뭐 붙이면은 다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붙이면 그게 어지간하면 다 광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처벌 규정이 있어서. 그러면 가다 보면 뭐 채권 받아들입니다, 회수해드립니다 이런 거 수없이 보는데 왜 이것만 그렇게 잡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뭐 문제 제기되면은 다 잡죠 사실.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은 5개 광고물 부착은 전부 다 범죄다. 그렇죠. 처벌받는다. 그래서 법원이요 이게 기준이 좀 애매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광고라는 건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영리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을 풍자하고 정치인을 겨냥한 이런 어떤 프린터물을 일단 광고로 볼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남는 것이고 그게 광고물이냐 바로 이거잖아요. 두 번째 누구한테 허가받는데 그러면 그 지자체장한테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담벼락 옆에 그 건물주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실제로 처벌받은 그냥 일반인들도 있긴 합니다. 건물주 그러니까, 처벌 사적 영역에 붙이는 거는 그 소유자나 이제 관리 처분권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냥 뭐 담벼락 그냥 이제 뭐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 이런 거는 공공 이런 거는 거기다 붙은 또 지자체 그러면 정치적 메시지의 어떤 그 내용물을 갖다가 붙이는데 지자체한테 허가해 주세요. 허가해 줄 지자체가 누가 있습니까? 그거는 기대하기 어렵죠, 사실. 의외로 허가해 줄 수도 있죠. 뭐. 아니, 그럴 시간이 보통 없죠. 윤석열 대통령 풍자하는 포스터 만들었으니까 빨리 허가도 좀 꽝 찍어 주세요. 뭐 아유, 잘했어요. 꽝 허는 지자체가 누가 있어요, 도대체가. 야당 구청장을 해 줄 수도 있죠. 어서 하십시오. 아니 근데 여튼 여기 이제 5개 광고물법상의 광고물이라는 거는 보면 공중에게 뭐 계속 일정 기간 노출돼서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벽보, 전단, 뭐 이와 유사한 것, 그러니까 광고물의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뭐만 붙이면 다 광고물이라는 표현을 한 게. 그러면 하나만 더 부착이 아니라 뿌리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법원이 한 장 부착한 거는 그냥 처벌하지 않고요. 이 작가 같은 경우에도 전두환 씨에 대한 거는 뭐 1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거의 처벌받지 않았는데 그때는 대단히 조금만 뿌렸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 이걸 받았는데 그때는 대량 살포 비슷하게 막 아니, 뿌렸거든요. 그때는 그 저도 그걸 기준으로 또 삼기도 합니다. 사유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거 침입이라서 좀 많이 나온 거예요. 200. 주거 침입이 또 추가됐구나. 그래서 뭐 여튼 그런 거고 이제 경범죄 처벌법도 보면은 그 뭐 붙이면은 뭐였더라? 광고물 무단 부착. 예. 붙이면은 이것도 다 벌금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공공장소에 뭘 붙인다고 하면 다 처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대단히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5개 광고물법에 어떤 규정까지 갖고 있냐면 2조의 2항에 적용상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적용상의 주의 항목이 있는데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합니다. 그거네. 그 조항이 있다라는 거죠. 이 법 때문에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을 규율하고자 이렇게까지 법령으로까지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긴 그럼 제가 합니다.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것 같은 걸 어떻게 해야 되니? 거기 딱 그 조항에 딱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근데 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경범죄 처벌법에는 사실 그게 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거 지난번에도 이분이 그 전두환 그거 할 때 벌금 10만 원 선고유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벌금 10만 원도 선고유예가 있어요. 예, 벌금도 선고유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죄는 되는데 사실상 처벌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선고유예라는 거는 선고를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 작가는 이게 왜 죄가 되냐, 죄 자체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법원도 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랑 이거를 나름대로 이거를 좀 절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잖아요. 저는 법원이 그럼 이거를 아예 무죄라라고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판단 권한이 너무 또 급격하게 법원에 쏠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럼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할 거고 아니면 어떤 예술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어디부터는 그럼 예술이고 어디부터는 그럼 이걸 처벌해야 되는 거냐. 여기서 또 갑자기 새길로 빠지고 싶은 아주 강한 욕망이 드는데 이건 외신인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독일인가 영국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건물주가 건물을 내다 팔려고 내놨는데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벽화가 그려져 있더래요. 자기 건물에. 그러니까요. 근데 건물 가치가 엄청 올랐다잖아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라가지고. 벽화 작가가 엄청 유명한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작가인데 그 작가가 밤에 몰래 와서 그린 거래. 그거 하면 누가 고소고발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아무튼 건물주의 허락을 안 받고 그것도 손괴죄죠. 그럼 손괴죄 될 수 있죠. 그것도 고소고발하면 사실 걸립니다.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재물을 손괴한 게 아니라 재물 가치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뭐, 그 생각이 예를 들면 자기는 대신에 근데 나는 하얀색 벽이 좋았다. 그러면 이거 손괴될 수 있죠. 그럼 다시 칠해야죠 이게. 아무튼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죠. 아무튼 여튼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거를 아예 가벌성이 완전히 없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선을 긋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가벌성이 있고 수사는 하되 막판에 이제 어떻게 보면 법원에 의해서 뭐 좀 처벌을 실제로 안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이게 애당초에 경범죄 처벌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 그러면 그러면 아니 지금 좀 까놓고 말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싫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전국에. 뭐 한 2천만 명 될 거 아닙니까. 왜 2천만 명밖에 안 돼? 더 되지. 지금 지지율 보면 거기서 또 갑자기 팩트 폭행을 하고 또 뭐 3천만 명이라 칩시다 그러면 더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러면 그분들이 다 그럼 나도 벽보 붙일래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벽보 붙인다 생각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면 또 그러니까 무식해서 그러면 5개 광고물법이나 경범죄 처벌 하나만 적용해 왜 2개를 더블로 적용을 합니까? 이게 한 행위가 2개 이 법령에 다 적용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일단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럴 때는 뭐 한 3-4개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이제 사법논담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미국처럼 합삼형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라고 하죠? 이게 그냥 좀 더 추가해서 1.5배 처벌 가능하게 하는 그거라 가지고 가장 중환죄의 1.5배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죄가 뭐 10개라도.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5개 광고물법에 이게 저촉이 되나가 이제 궁금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정적 표현의 경우에는 뭐 해야 된다?
저는 이것도 좀 그러니까 되게 주민격하게 맞습니다. 봐야 되는 그 예. 조항 아니냐. 법의 적용상의 주의 이런 거 써놓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상 이게 기능하지 못하는 게 아까 말씀 주신 이걸 무단 부착하면은 형사처벌 조항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 적용을 주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실질적인 페널티를 주는 조항은 또 만들 수가 없다 네, 그런 보니까 거는 어렵죠. 그냥 유명무실한 약간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마는 왜 거죠. 그러냐면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인데 표현의 자유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수단이 항상 동반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수단에 대한 제한은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헌재나 대법원의 항상 기본적인 근데 태도라. 문제는 이제 사람의 처지와 이거에 따라서 표현의 수단의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익숙하지 못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벽보라든지 아 그럼요. 뭐 포스터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기 사실 때문에. 태극기 집회 끝나고 나면은 종로에 막 스티커 엄청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거를 우리 당연히 저도 비판하지만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 세대의 표현 방식인 그런 것도 있는 거라 가지고. 근데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5개 강고물이나 뭐 경범죄 처벌할 수 있는 처벌법에 거죠, 다 걸립니다. 그것도.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아파트 문 앞에 전단지 끼우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될 수 무단 있죠. 부착, 네. 배포 그럴 배포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법 논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